이 1962년 크리스마스 즈음에요. 압탄토이 마을에 베트콩 약 120명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근데 당시 남베트남군을 지원하고 있는 군사고문단이 있었어요. 이쪽 지역에서. 그래서 전격적으로 미 군사고문단이 남베트남군하고 합동작전을 합니다. 1200명 정도의 남베트남 부대가 압박 지역을 3면에서 공격한다. 압박에서 압박한다는 얘기. 정보부가 120명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예상이 빗나가요. 게다가 이 베트콩들이 그냥 소화기로 무장한 게 아니라 기관총하고 박격포 같은 중화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들은 강력한 참호선을 구축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걸 근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베트남군하고 미국 군사고문단은. 그래서 그냥 남베트남군이요. 그냥 압박으로 그냥 정면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런 정보 전혀 없이. (63년 1월 2일) 오전 6시 35분에 아침 일찍 남베트남군 제7보병사단을 주축으로 한 남베트남군의 압탄토이 공략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두 개의 기동 타격대로 구성된 딘투옹 연대가 각각 탄푸동하고 압박을 거쳐가는 코스를 따라서 진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화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2기갑연대의 4준대 역시 북쪽으로 같이 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박보다는 압탄토이가 목표예요. 압박은 그 점 뭐예요? 지나가는 지점이에요. 근데 7시 30분 남쪽에서부터 압박마을 루트로 진격하던 기동타격대 알파가 콩루앙 운항을 따라서 압박에서 압탄토이까지 설치된 베트콩의 남쪽 측면 방어 진지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교전을 하게 되죠. 지금 남베트남군이. 기동타격대 부대장이 부상을 입고 그 밑에 있는 중대장, 예하 지휘관들이 전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지휘체계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령부가 어디 있어요? 제7보병사단이 사령부잖아. 얘네가 본대잖아. 이 사령부가 무슨 결정을 내렸냐? 즉시 다른 방향에서 압탄토이를 향해 진격하던 제2기갑연대 4중대하고 기동타격대 B를 알파 구원하기 위해서 파견해버려요. 양방향으로 가고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작살이 나니까 다른 팀, 야, 가지 말고 알파팀 구하라고 보내버려요. 이 제2기갑연대장 람쾅토 소령이라고 있었어요. 이 람쾅토 소령이 자기 휘하 병력의 진격 명령을 거부합니다. 소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작전 목표를 지가 스스로 정해요. 위에서 명령을 받았잖아, 얘가. 명령을 받았으면 명령 받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명령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 작전 범위를 정해요. 어떻게 정했냐? 전면에 위치한 그 베트콩 방어 진지가 우리의 작전 목표다라고 해서 글로 이동을 안 해요. 그러고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자기 앞쪽에 있는 베트콩들하고 대치만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뭐야? 나는 베트콩들하고 막 싸우면서 피 보기 싫어.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이 제2기갑연대장은 7사단 사령부에서 나오는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압탄토이 북쪽에서는 누가 왔느냐? 헬기가 와요. 그러니까 헬기가 헬리번 작전을 했다고. 이 헬기에는 제7보병사단 예하 제11보병연대 2대대하고 352 레인저 중대가 일찌감치 여기 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압박에서 상황이 심각해졌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 갔던 헬리본 부대로 갔던 부대는 근데 그냥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은 거기서 견제 임무를 해라. 너네가 일단 거기 있어야지 베트콩이 예비 병력을 저쪽으로 못 빼내니까 여기서 견제 임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사단 사령부가 어떻게 됐냐, 이 상황을 타개해서 예비대가 있었거든. 이 예비대가 어디였냐면은 7사단 11연대 1대대 1중대를 압박 부근 운하 서쪽 논에 헬기로 랜딩시키기로 해요. 그래서 이 임무는 이미 북쪽에 11연대 2대대의 랜딩을 마친 그 헬기 부대가 있었잖아요. 이 미군. 그러니까 이 미군이 그때 93 헬기 수송중대였는데 얘네 보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군의 H-21 헬기 10대가 와요. 그 다음에 얘네를 호위하기 위해서 UH-1 무장 헬기 있죠. 그러니까 무장 헬기라 봐야 이때 당시에는 그냥 도어건만 있는 거야. 도어건만. 걔네 5대가 온다. 그래서 병력을 태워가지고 압박 부근 개활지에서 랜딩을 시켜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헬기까지 내려서 병력을 뿌려놓고 네 번째 헬기가 착륙하는 순간 매복 중이던 베트콩의 집중 사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착륙한 헬기들은 급히 일으켜서 탈출해요. 하지만 5번째 기체가 치명타를 맞아요.
5번째 착륙하려고 했던 기체가 치명타를 맞고 이륙에 실패하고 주저앉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헬기가 이 주저앉은 헬기 승무원들을 구조하려고 왔어요. 근데 얘도 역시 뭐야? 집중 사격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면 H-21 어떻게 생겼습니까? 희한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핫도그를 중간에 꺾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덩치가 커가지고 맞추기가 더럽게 쉬워요. 그렇다고 헬기에 장갑이 두꺼운 것도 아니었고 속수무책이었어요. 결국에 6번째 헬기도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 헬기도 있었잖아요. UH-1. UH-1도 여기서 구조를 시도하다가 UH-1 한 대 또 떨어져요. 근데 지금 얘네가 주저앉은 데가 어디예요? 논이에요. 논. 개활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폐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헬기 승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주저앉은 그 위치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니까 미리 계획된 데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딴 데로 가라라고 계획된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탄히앱이라는 데인데 이 탄히앱 인근의 집결지로 그냥 막 뛰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아까 그 헬기 10대가 왔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5대가 왔잖아요. 5대는 무장 헬기였고 10대는 수송용 헬기였는데 나머지 8대도 현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베트콩 사격이 여기저기 피격된 상태예요. 결국 이번 헬기가 심각한 손실로 그 현장을 이탈하는 도중에 또 비상 착륙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수라장이 된 거죠. 상황이 좀 심각해졌는데. 그러니까 집결지에서 잔존 헬기가 7대가 있잖아요. 3대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상태를 보니까 겨우 2대만 비행이 가능해요. 추락한 승무원의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H-21 헬기 한 대가 추가로 파견됐고 추가로 파견된 헬기는 추락 현장에서 승무원과 부상자들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트콩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집중 사격을 하네. 이 사격 와중에 조종사가 부상을 당합니다. 부조종사가 당황했어요. 남겨진 승무원들하고 부상자 놔둬버리고 그냥 이륙시켜버렸다고.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속수무책으로 남겨졌고 아까 임시 집결지 탄히앱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미군이요. 헬기가 지금 못 뜨게 됐잖아. 근데 여기저기 부품을 차용해가지고 헬기를 수리해요. 그래서 3대를 운영 가능하게 만들어요. 굉장한 애들이야. 그래서 이 헬기들이 남은 오후 시간 내내 랜딩존으로 탄약 제공하고 구조 임무를 계속 수행해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격추된 지 8시간 후에 격추된 승무원들이 남베트남군 장갑차에서 구조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8시간이나 있었잖아요. 이게 진짜 천운인데 계속해서 남베트남군 장갑차 그 M113한테 구해달라고 했거든. 몇 번이고 했거든. 근데 얘네가 장갑차 타고 있잖아. 근데 지나치게 총탄을 무서워하는 거야, 얘네가 박격포도 쏘고 기관총도 쏘니까 야, 내가 장갑차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야, 가다가 숨을 어떻게 하지? 그러고 안 갔어, 얘네가. 그래서 구조 작업을 굉장히 지체시킵니다. 그래서 8시간 만에 구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헬리본 작전에서 9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전사합니다. 투입된 15대 헬기 거의 다 손상돼요. 그중 4대가 격추됐고 3대가 날아서 기지로 후퇴합니다. 그 아까 지상부대는 어떻게 됐나요? 이 지상군의 전투상은 역시 가관입니다. 베트콩이 대대급이었다고 하더라도 남베트남군은요. 그러니까 남베트남군하고 직접 충돌한 병력이 일부였단 말이지. 왜냐면 이 베트콩이 참호 진지로 그러니까 길게 있었거든. 길게 좀 포진돼 있었거든. 그런데 기갑연대 파견 병력하고 예비되었던 보병대를 추가로 징파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토였던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 전투 와중에 남베트남군 60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해요. 이게 얼마나 한심했냐면 남베트남군이요. 전투를 거부해요. 그래서 얼어가지고 얘네가 얼어가지고 고개도 못 쳐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 군사고문단 누가 있었냐면 케네스 굿 대위라고 있었어요. 이 케네스 굿 대위가 보다 못해서 자기가 앞으로 나가요. 야, 나 따라와! 그러고 앞으로 딱 나가는데 베트콩 저격수의 총에 맞아서 전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결국에는요, 남베트남군 7사단 사령부는 공수대대를 현장에 낙하시키기로 결심한 거죠. 이 7사단 사단장이 누구였냐면 부이딘담 대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끝장을 보려고 했어요. 문제는 예하 부대들은 그러한 결심도 없거니와 여러모로 훈련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아무튼 공수대대가
투입이 됐는데 별 의미 없는 투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포인트도 못 잡고 투입된 거야. 그러니까 베트콩 입장에서는 쟤네가 증파변형이 더 오네? 우리 무슨 타이밍? 우리가 퇴각할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딱 잡죠. 그래서 야간에 베트콩들이 유유히 철수합니다. 이 전투에서 베트콩이 입은 피해는 18명이에요. 반면에 미군하고 남베트남군에게는 인원 장비할 것 없이 몇 배의 타격을 줬죠. 다음 날 남베트남군 증원병력이 와서 압박을 덮쳤을 때 베트콩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압박을 비롯한, 그러니까 이 압박 전투가 대단히 상징적인 전투인데 이 전투 앞뒤로도 아주 쉽게 말해서 남베트남군이 삽질한 전투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충격적인 패배는요, 미 행정부를 질리게 만듭니다.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하나, 압박 전투 이후에 미군은 사실상 남베트남군에 대한 기대를 버려버립니다. 야, 쟤네는 도저히 안 되네. 미 군사고문단의 고문관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압박 전투를 평가합니다. 그것은 불운하고 빌어먹을 참사였다. 압박 전투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베트콩 게릴라 손에 놀아난 남베트남군의 굴욕적이고 값비싼 전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은 내부적으로 남베트남 정부의 수명을 1964년까지로 봐요. 그러니까 64년이 넘어가면은 남베트남이 더 이상 못 버틴다고 판단한 거예요. 따라서 미 군부가 베트남에 대한 직접 군사 개입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케네디한테 누차 언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케네디는 미군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며 1965년까지 미 군사 고문단도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런 케네디의 정책 방향은 미 군부에 엄청난 반감을 삽니다. 쿠바 사태 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철없는 아마추어 대통령이라고 미 군부가 케네디를 평가했었거든요. 아무튼 압박 전투는 미군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합니다. 반면 응호된 GM은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점점 민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응호딘 GM이 이제 남베트남 대통령이었던 거죠? 네네. 남베트남의 그때 당시 내부 사정이 좀 안 좋았었나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압박 전투 좌절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 대대적인 비판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응호된 GM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압박은 일시적인 좌절일 뿐이다. 남베트남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압박 전투 이후 2달 동안 남베트남은 극심한 사회 혼란에 빠집니다. 종교와 민족주의가 핵심이었어요. 그 혼란에. GM은요, 농촌 인구와 불교도들한테는 무관심했어요. 이 GM은 오직 도시하고 가톨릭 교도들에게만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요, 당시 베트남 인구 대부분은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인구 거의 95%가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수의 권력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거느린다. 이런 당연히 뭐예요? 사단이 나요. 또 하나 GM의 형이 있었어요. 이 GM의 형은 천주교 주교예요. 그래서 서품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GM의 동생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나쁜 놈인데 비밀경찰 총수예요. 응호딘 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수의 카톨릭 신자들이 국가 전체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누가 있었다? GM 일가가 있었죠.